그래서 여행자 행동이란 여행자 행동이란 어때요? 관광 산업이 대상으로 하는 여행자 이동, 체제, 레크레이션, 놀이 등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이제 여행자 행동인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게 구매 과정인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행자 이동만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건 이제 여행자 행동. 여행자는 구매 과정도 여긴 필요하다. 구매 과정, 즉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 구매 과정도 필요한 사실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하여튼 여행자 행동은 관광산업이 대상하는 여행자의 이동, 레크레이션, 놀이 등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다. 구매 과정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에 여행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있겠어요. 있죠. 지각, 학습, 성격, 개인적인 이론, 개인적. 내가 느끼는 지각, 내가 느끼는 감각, 내가 느끼는 거. 그렇죠. 다르겠죠. 내가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거, 나의 성격, 나의 동기, 나의 태도 등에 따라서 내가 선택지는 다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통 이런 거다. 내가 느끼는 거, 내가 학습해온 거, 경험한 거예요. 학습한 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나의 성격, 나의 동기, 내가 가야 되는 어떤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욕구, 이런 것에 따라서 그다음에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 태도, 이건 태도는 보통 선입견이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선유견형, 좀 어려운 말로 선유경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선입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 무언가 대상을 보고선 바로 1초에서 30초도 채 걸리지 않는 그냥 결정나죠. 쟤 괜찮겠다, 쟤 아니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여행자의 그 행동에 미치는 가장 큰 개인적인 영향 요인 중에 하나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렇게 개인적인 거 말고 개인적인 거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거 말고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요인은 가족들,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딘가를 가겠다. 아니야, 거기 안 좋대. 가족들이 얘기해 준다. 또 믿게 되죠. 다음에 내가 속한 계층, 내가 속해져 있는 게 학생이든 소비자든 아니면 뭐 나의 직업군이든 이렇게 속해져 있는 집단들, 내가 속해져 있는 계층. 그다음에 내가 속해져 있는 집단, 여러분들한테 본다면 학교가 되겠죠. 학교 혹은 교회 혹은 집, 가족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중고 집단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영향을 또 미치겠죠.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듣고 이 사람들이 여기가 좋아 저기가 좋아 얘기를 듣는다라면 거기도 참석하게 되는 거고, 내가 속해져 있는 문화, 내가 다녀온 어떤 여행 경험,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또 미치게 된다. 판매 촉진이죠. 또 TV에서 나오는 여행 상품이라든가 여행 가격, 여행 매체, 여행 광고를 보고선 또 난 갈등을 유발시키고 욕구를 유발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그 여행자는. 이건 좀 더 자세히 도표로 제가 한번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봤던 방금 말씀드렸던 개인적인 요인, 어떤 관여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관심 있어 하는지,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의 동기, 성격, 나의 태도, 나의 라이프 스타일, 소득, 나의 예산도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구 통계학적 변수, 남자는 이런 거는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나이가 많냐, 나이가 적냐, 10대냐, 20대냐, 30대냐,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인구 통계적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다음 환경적인 내가 속한 사회, 나의 제도, 그다음에 사회 계층, 중고 집단, 가족, 상황, 미디어, 이런 것이 저희 인생에 이런 것이 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관광 관련돼서 문제 인식을 합니다. 문제 인식을 하게 되죠. 문제 인식을 하게 되면 여행 정보를 탐색을 한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행 정보를 탐색할 때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요때 요 과정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관광 관련 문제를 갖다 인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게 지각이에요. 나의 지난달 경험들, 나의 뇌 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들이 영향돼서, 여기서 이제 여행 정보를 탐색할 때는 광고 매체가 일로도 영향을 미치죠. 자극에 노출인 거죠. 그다음에 나의 기억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지난번에 나의 지난 과거에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 이 전체적인 흐름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여행 정보 탐색할 때. 그래서 거기에서 지각돼 가지고 평가를 내리는 거죠. 이때 평가 내릴 때는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여기에 환경적인 요인도 미치게 되고
개인적인 요인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평가 내릴 때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단순히 정보 탐색만 할 땐 거기까지는 가진 않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내가 아는 선에서 어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평가를 내릴 땐 본격적으로 영향들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여행을 체험을 하게 되고 하게 되죠. 나의 태도가 이제 영향을 미쳐서 대안을 평가를 내리면 나의 태도가 이제 형성이 되니까 태도는 뭐예요? 태도는 내가 행동하기 직전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행동하기 직전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태도라는 건 내가 행동하기 직전의 것을 갖다 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안 평가를 내리고 내가 좋은 태도, 호감이 가는 태도가 일안에 대해서, 이안에 대해서, 삼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서 태도가 좋은 태도냐, 나쁜 호감이 가는 태도냐 이렇게 되거나 그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구매를 하죠. 그다음에 여행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여행 평가를 이룬다. 그래서 여행 평가에서 여기서 또한 기억 장치로 가서 저장을 시켜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아시죠? 자, 다음으로서는 영향 요인을 갖다가 이제 그 구분을 좀 한번 해볼게요. 좀 작게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방금 얘기한 5가지, 이 5가지가 개별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죠. 지각, 학습, 이건 경험이라고 했죠. 성격, 나의 성격은 보통 어릴 때 가족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부모의 성격을 보통 유전받는 경우가 많고요.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심리학자들의 보통 정설입니다. 그다음에 여행을 가게 되는 목적, 욕구, 동기, 그다음에 나의 태도, 태도는 학습에 의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각이나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렇게 이제 그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은 또한 사회 문화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겠죠.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족이 가장 영향력이 크죠. 이 가족은 중거 집단이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미치는 저기나 내가 항상 매일 보는 건 가족이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엄밀히 비하면 중거 집단에 가족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찌됐건 영향력이 가장 큰 게 가족이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속해져 있는 집단.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이런 것이 혹은 직장인들은 직장의 영향력도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동호회 모임 있죠? 동호회 모임 이 사람들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미치는 거니 이런 건 다 중고 집단이야. 그다음 내가 속해져 있는 사회 계층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그런 뭐 중산층이다, 하층이다, 뭐 상층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그 층에 따라서. 여기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겠죠. 학력, 다음에 경제력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되게 크죠. 사회계층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속해져 있는 문화에 따라서 내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 TV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는데 개별적인 건 지각, 학습, 성격, 동기, 태도가 되고 사회 문화의 그 영문화 같은 건 가족, 중고 집단, 문화, 하위 문화, 사회 계층, 판매 촉진에 영향을 받게 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행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뭐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죠. 무엇인가 구매를 내릴 때, 특히 구매 의사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무엇인가 구매를 할 때, 사려고 할 때, 그러는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여행 상품을 구매한다. 이건 호텔을 구매할 수 있고 식당을 구매할 때 이런 여행자 행동의 그 여행 상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필요한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인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개인적인 게 있다 그랬죠. 개별적인. 그래서 그게 지각이 있고 내가 어떻게 지각을 하는지 어떻게 내가 인지하는지 이런 뜻이죠. 학습. 그다음에 성격이 있어요. 나의 성격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떤 동기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 동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행을 떠나는 동기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도 떠나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나는 너무나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쉬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나는 너무 무료하기 때문에 액티비티 하러 가는 이런 동기들도 다르겠고 그 다음에 나의 태도
태도라는 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은 내가 무언가를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의적인지 비호의적인지 하는 그런 경향이 그런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태도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 첫 소개팅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걸 만나서 문 열고 들어오는 저 사람을 보고 바로 나는 나의 호감형이다. 비호감이다. 이게 태도예요. 딱 그 순간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그동안에 쌓여온 것들이죠. 하여튼 이런 인간적인 개별적인 영향이 있는가 하면 또한 나한테 그 영향을 또 미치는 것이 가족, 내가 속한 가족, 응? 내가 속한 어떤 집단, 그걸 중고 집단이라 그래요. 가족이나 중고 집단. 그다음 내가 속한 또 문화나 하위 문화. 일반적으로 뭐 대한민국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문화에서도 뭐 학교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종교로 나는 기독교 문화가 있을 수 있고 불교 문화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또 하위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 계층, 내가 속한 계층이 학교에 쓰는 학생으로서인지 아니면 저처럼 강사로서인지 아니면 의사이신지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사회 계층에 따라서 영향을 또 미치는 거고 그다음에 판매 촉진이죠. TV를 보는 데 있어서 광고 매체들 이런 걸 보면서도 또한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TV 딱 보고 원래는 태국 가려다가 제주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A 호텔에서 자기로 했는데 B 호텔로 바뀌고 뭐 그건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가격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시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각이란 뭐냐? 인간은 모든 자극물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되죠? 인간의 인식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5대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물의 인식을 갖다가 사건이나 사물이나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때 인식을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 근데 지각하는 과정이 두 가지가 보통 있어요. 지각하는 과정이 과연 뭐냐? 지각의 의미가 정확히 뭐냐? 언어적인 의미를 붙이는 작용을 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가 주거나 혹은 그 과정을 해석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조직화시키고 전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자극물에서 의미를 부여시키는 겁니다. 결국에 이걸 갖다 방법은 뭐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추론하는 방법이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을 갖다가 붙이는 방법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자극물을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것을 지각이라고 하고 그 지각하는 과정에는 조직화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자극물의 요소들을 조직화시키는 거예요. 조직하는 기능과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어찌됐건 결론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조직화시키던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지각의 단계를 그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출이 됩니다. 자극물이죠. 자극물이 우리의 5대 감각기관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관심 있는 파트면 내가 주의를 기울여요. 여러분들도 지나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광고물들을 보죠. 근데 그것들을 다 인지를 하나요? 안 그렇죠. 인지는 안 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호기심이 있는 분야는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걸 갖다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서 나랑 코드가 맞기 시작하면 기억장치에 저장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그 지각하는 과정은 크게 2가지로 유형이 나눠져요. 이 과정 자체가. 조직화시키는 거죠. 요소들을 자극물의 요소들을 갖다가 조직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극물을 갖다가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의미를 부여하지만 둘 다 의미를 부여하죠. 이건 해석합니다. 즉 있는 것을 보여지는 것을 자극물 그 5대 감각기관에서 나타난 요소들을 갖다 조직화시키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추론을 하는 거죠. 추론이 뭡니까? 생각하는 거죠. 생각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과정 2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조직화시키는 요소들을 조직화시키는 과정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해석하는 추론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조직하는 요소들의 자극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에요. 부여하는 과정. 근데 또 하나의 추론은 뭐냐면 나름대로 해석을 해나가는 거죠. 그 특성을 가지고 얘는 이러이러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화하는 과정이 있고 추론화하는 과정이다. 이거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는 예상이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의미를 갖다가 부여한 거예요. 이름을 마치 붙여주듯이. 그러니까 조직화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화는 말 그대로 조직시키는 거잖아. 요소들을 갖다가 따로따로 지각하는 게 아닙니다. 통합해서 지각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건 원리 세 가지가 보통 있어요. 유사성, 비슷한 요소들끼리 모아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완결성,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고 배경인 겁니다. 배경의 원리라는 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할 땐 크게 두 가지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포인트가 되고 중요하지 않은 건 배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건 다 바뀔 수는 있어요. 어느 것이 내가 더 관심을 더 두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유사성이 뭐냐? 유사한 것끼리 조직화시키는 거, 비슷한 것끼리. 외국인이 볼 때는 한국, 일본, 중국 다 비슷한 사람이다. 그래서 동양인이라고 그냥 통칭하죠. 우리는 체코인이라든가 프랑스인이라든가 이런 사람 다 비슷비슷합니다. 유럽인이라고 하는 거죠. 서양인.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아예 정부청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원인은 에너지를 최소화하려고 그래요. 머리가 쓰는 에너지가 머리가 쓰는 에너지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응? 에너지가 엄청나게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 무언가를 점점 더 먹게 되는 거죠. 일단 머리를 많이 쓰는 그 에너지가 너무 많으니까 또 하나는 인간은 약간의 게으름을 가지고 있다. 쉬고 싶어 하거든. 내내 에너지 쓰는 게 싫거든.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빨리 모아두고 편리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에너지를 좀 적게 쓰는 방법.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보죠. 제가 안에 그 나타나는 것들을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문, 유리창, 창틀, 블라인드, 선반, 문지방, 집, 마루, 커튼, 욕조, 전막, 전등, 형광등, 문고리, 차고. 다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531 빼기 17은? 네, 514죠. 그럼 514 빼기 17은? 네, 497입니다. 그럼 497 빼기 17은? 네, 빨리 나오죠? 480이죠. 480 빼기 17은? 빨리 나와야 되죠. 463. 463 빼기 17은? 네, 446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그 한글로 보여주셨던 낱말들이 있었죠. 그 중에 여러분 하면 거기에 창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문 없습니다. 그렇죠? 창문은 없죠. 창문은 없습니다. 이서 우리의 뇌는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다 모아두다 보니까 거기에 다 같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본 적도 없지만. 문, 디튼, 유리창, 창틀, 블라인드, 선반, 문지방, 집, 마루, 커튼 다 창문들과 관련돼 있는 말들을 갖다 집어넣죠. 이거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창문은 있다라고 인지를 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지각하는 게 오류가 사실 좀 많아요. 그 두 번째로서 완결성의 원리입니다. 불완전한 정보가 들어오면 인간은 되게 불안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완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이 불안해하는 것 때문에. 자, 그림을 보세요. 역삼각형인가요? 이게 역삼각형이 맞냐? 근데 사실 역삼각형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뇌 속에서. 그렇죠? 여기서 삼각형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뭐입니까? 원이죠, 원. 원이라는 사실, 원. 이거 원 아니죠? 구멍난 다 있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원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원으로 인식해 버리긴다는 거죠. 즉 무언가가 불완전한 정보라면 불안한 것 갖다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성시키려고 해요. 여기서 이런 블라인드, 그래서 블라인드 광고도 많죠.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광고가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신경 써서 그걸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각의 기억을 더 오히려 높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결성의 원리로 이루어진다. 다음에 배경의 원리예요. 전경과 배경을 분리시키거든요. 우리는 중요한 정보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만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정보를 덩어리로 조직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이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광고에서 제품보다는 모델이 돋보이는 경우라든가. 광고 내용 기억 못하지만 무슨 제품인지, 그러니까 광고 내용은 기억하지만 무슨 제품이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예전에 그 황산이라는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황산. 그래서 지각적 오류가 발생이 되는데 그 예를 들자면 황산이라는 광고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황산이란 대한항공이 황산이라는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대한항공 측에서 황산이라는 광고를 한 적이 있다. 대한항공이 황산 13억 중국이 있는 굉장히 남성스러운 산이죠. 상당히 웅장합니다. 그리고 또 아시아나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꾸로 있대.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탑승률이 저조했는데 오히려 황산이라는 거를 광고를 너무 빵빵하게 잘해줘가지고 중국 민항기가 오히려 더 탑승률이 올라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광고에서 살짝 실패를 했던 거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제대로 치고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중요한 광고, 중요치 않은 거, 본인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으로 중요한 거와 중요치 않은 것을 갖다가 기억을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 이렇게 그림으로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가까운 것끼리 우리 관련을 짓습니다. 서로 가까운 것끼리 이렇게 긴 거죠. 얘하고 연결 안 시킵니다. 가까운 것끼리. 그 다음에 유사한 것끼리 연결을 하죠. 유사한 것끼리 이렇게 유사한 것끼리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조직화 시킨다라는 거죠. 연속적인 걸로. 이걸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는 것만 기억하게 해준다. 우리는 완성. 이건 삼각형이죠. 패스 완결성입니다. 다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지각을 오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걸 가지고 지각 여기 뭐죠? 우리가 테스트를 가끔씩 합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지각의 오류예요. 지각의 오류를 나타낸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뭐가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가운데 그림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사람 둘로 보이시나? 아니면 이것 자체 사람 흉상으로 보이나요? 여기 할아버지 흉상이 있죠. 보이세요? 할아버지 흉상. 여기 눈, 코, 입. 이거 할아버지 흉상입니다. 보이시죠? 할아버지 흉상. 할아버지 흉상이 보인다라는 사실이요. 그러나 또 하나 여기는 신부 두 사람의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 다 전부 다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착각을 해서 지각적인 오류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또 보이세요? 할아버지만 보입니까? 아니면 요 안에 사람이 있는 게 또 보이십니까? 응? 여기 또 사람이 또 들어가 있죠. 요런 것이 또 보게 되는 거냐? 이게 할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게 또 그 모 대기업의 입사 시험으로도 저기 나왔던 적이 있었죠? 입사 시험에. 이거 보시게 되면 할머니가 보이나요? 젊은 여자가 보이나요? 젊은 여자 눈이 보이시나? 그리고 여기가 눈이고 코, 턱, 여기 귀로 보이죠. 그쵸? 여기가 목걸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머리. 근데 이건 또 할머니로 보는 것도 있죠. 할머니로 보이는 방법이란다. 할머니로 보이죠. 여기가 눈입니다. 코, 입 보이죠. 이게 또 할머니로 보인다. 자기가 어떤 이에 따라서 이렇게 지각적인 오류들이 갖다 보면 자기가 보는 관점,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지각을 조직화시키는 자극물들의 요소들을 갖다가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지켜봤고요. 그 다음에 지각적 추론입니다. 추론. 해석한다 그랬죠. 추론은 제가 해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해석합니다.
어떤 요소들, 그 자극물에 의해서 우리가 알아낸 요소들, 인지한 요소입니다. 응? 어떤 요소라는 건 인지한 요소예요. 그래서 다른 요소를 갖다 추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요소를 해석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후광효과, 고정관념, 외관에 대한 원리가 있다. 후광효과는 여러분들한테 쉽게 표현한다면 삼성이 다 만드나요? 뭐 이어폰서부터 시작해서 마이크, 뭐 여기 뭐 TV, 냉장고, 뭐 가습기, 뭐 청정기 다 만들어낸 건 아니죠. 그러나 삼성이 만들어냈다라면 그냥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버려요. 이게 후광효과예요. 그다음 고정관념이죠. 어쩌한 틀에 맞춰서 해석하려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관적인 경험, 곧 이것이 선입관이 되는 거죠. 이 선입관에 맞춰서 고정관념이 된 거죠. 고정관념. 이러한 고정관념에 의해서 우리는 뭐든지 그 틀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한다. 아, A란 사람 삐쩍 말랐으면 어떻겠다. B란 사람 뚱뚱하니 어떻겠다. C란 사람 풍성하고 어깨가 드니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이 있다. 거기에 그 틀에 맞춰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세 번째도 외관에 의존한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죠. 속모습 보는 것도 아니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겉모습만 보고.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에 보면 특히 중국 호텔이 그런 게 좀 강한 편에 있습니다. 중국 호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 뭐가 화려하죠? 로비죠, 로비. 아주 로비가 화려합니다, 로비가. 그러면 우리가 로비가 화려하면 와 호텔 좋다, 굿, 딱 표시하죠. 로비가 화려하면. 그러나 막상 우리 저 실질적으로 따지면 어디가 더 좋아야 돼요? 방이죠, 방, 룸이 좋아야죠. 편한 침대. 샤워하는 거, 욕조, 뭐 이런 샤워실, 뭐 화장실 한다. 그 안에 어떤 그 에어컨 돌아가는 거, TV 나오는 거, 인터넷이 되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로비 화려함보다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만 보고서는 외관만 보고 의존하는 원리가 있다. 고정관념이라든가 후광효과에 의해서 우리는 추론하고 해석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지각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각을 마치고 학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파트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